눈물의 두만강을 건넌 26여군, 내 쌍둥이 엄마 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의 여명마저 삼켜버린 시간. 26의 김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강둑에 몸을 바싹 붙이고 있었다. 그녀가 등진 곳은 삼엄한 경비와 혹독한 추위로 악명 높은 북한의 국경,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이었다. 해지고 달아 형체만 간신히 남은 겨울 외투의 군에서 지급받았던 낡은 군화를 질질 끌며 그녀는 어쩌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군 내에서 헌병 업무를 보조하던 소연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직속 상관들의 지독한 가혹행위와 일상적인 폭언은 견딜 만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할 수 있었지만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끊임없는 성적 위협과 추행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조용히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끔찍한 폭행 후 의식을 잃었던 어느 날 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감시를 피해 근처 부대 창고로 숨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녀의 귀에 우연히 중국으로 통하는 비밀 루트를 알고 있는 동료 병사가 누군가와 뒷거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순간 소연은 모든 것을 걸고 국경지대로 향했다. 하지만 그 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했다. 사르레는 추위에 입이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살아서 나가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라는 절규에 가까운 다짐을 되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울퉁불퉁하게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살얼음 밑으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녀는 절망이 만들어낸 기묘한 용기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 그것이 그녀를 지탱했다. 몇 시간을 기억하는지 모를 만큼 기어서 강을 건넜을 때 다행히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차디찬 새벽바람을 가르며 그녀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그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또 다른 도망을 시작해야 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장악한 인신매매 조직이나 브로커들에게 잡히는 것은 곧 지옥의 연장이었다. 닥치는 대로 가짜 신분을 만들고 트럭 짐칸에 숨어 며칠 밤낮을 이동했다. 때로는 위태로운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때로는 버스를 갈아타며 목숨을 건 여정은 계속되었다. 운이 좋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지만 그 운조차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피부는 트고 갈라졌으며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남쪽, 남한에만 도착하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짧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녀를 무모할 정도로 이끌었다. 그렇게 중국에서 동남아로 우회하는 험난한 탈북 루트가 그녀 앞에 펼쳐졌다. 브로커에게 마지막 남은 돈을 쥐어주고 때로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위험천만한 국경을 넘나들었다. 여러 나라를 거쳐 남한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배가 고프면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었고 잠잘 곳이 없으면 컨테이너 뒤편이나 폐건물에 몸을 숨겼다. 끊임없는 추격과 단속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이상한 신체 변화를 감지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알 수 없는 통증이 하복부를 찔렀다. 설마 임신인가? 소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친 생각이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다. 북한군 내에서 당했던 끔찍한 폭행과 성적 학대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머리가 아찔해졌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차라리 잊고 싶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울렁임은 더욱 심해졌고 한밤중에 토사물을 쏟아내는 일도 잦아졌다. 그러나 병원에 갈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처지였다. 감정은 극단을 오갔다. 혹시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걸까? 남한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어쩌지? 온갖 무거운 상념들이 씻기지 않는 피로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동남아 모 국가의 국경을 넘어 마침내 남한행 비행기에 몰래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브로커가 건네준 위조 서류가 통할지, 공항에서 발각되지는 않을지, 모든 순간이 피를 말리는 공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한국 땅에 내렸다는 것을 실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김소연은 자신의 새로운 생일을 마음속에 새겼다. 남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기다린 것은 정부 합동신문과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였다. 위장 탈북 여부, 간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었고,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몇 주간의 강도 높은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간첩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합동조사는 마무리되었다. 그 후 그녀는 탈북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누가 봐도 임신 상태가 확실해 보였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원 담당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소연은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김소연 씨, 혹시 가족 중에 쌍둥이 낳으신 분이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소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현재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태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소 3명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소연은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쌍둥이라니, 그것도 3명 이상이라니. 이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밝혀진 최종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바로 내 쌍둥이였다. 무려 4명의 아기가 그녀의 좁은 배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조차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소연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망하여 말을 잃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포심이 먼저 밀려왔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가 넷이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이었다. 길고 위험했던 탈북 과정을 거치며 극심한 피로와 굶주림 상태를 반복했고 몸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태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는커녕 산모 자신의 생명 유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영양 공급과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시급했지만 하나원에 계속 머무를 수만은 없었다. 의사들은 고위험 임신 판정을 내리고 절대적인 안정과 체계적인 요양을 강력히 권고했다. 때마침 하나원의 한 관계자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소연 씨, 지금 상태로는 도시의 복잡한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충청도 깊은 산골의 화령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와 연계된 작은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진료소도 겸하고 있고요. 그분께 한번 부탁해 볼까요? 소연은 낯선 도시의 삭막함보다는 차라리 한적한 시골에서 치료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는 관계자의 제안에 동의했고 며칠 뒤 충청도 화령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화령마을은 충청도 내륙 깊숙한 곳, 예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주변으로는 아담한 밭과 논이 정겹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소연을 맞아줄 보호시설은 정부의 공식 시설이라기보다는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라는 이름의 민간 지원센터에 가까웠다. 운영자는 50대 중반의 여성, 유미정 씨였다. 이른 아침,
소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안내받은 주소지를 찾아 나섰다. 나지막한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자 노란색 지붕의 소박한 건물이 나타났고 그 앞에는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라고 새겨진 나무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다. 문 앞에는 다부져 보이는 몸집의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김소연 씨 맞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나는 여기 책임 맡고 있는 유미정이라고 해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유미정 씨가 두 손을 내밀어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허리를 살짝 굽혔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환대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유미정 씨는 소연을 센터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아늑했다. 작은 진료실과 상담실, 그리고 숙소로 사용되는 방 몇 개가 있었다. 상주 직원은 유미정 씨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소연이 당분간 지낼 공간은 충분해 보였다. 이 방을 쓰면 돼요. 당분간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할게요.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나에게 바로 얘기해 주고요. 유미정 씨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등이 갖춰진 방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했었다. 소연은 방 한가운데 짐을 내려놓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방에서 지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다. 그날 오후 유미정 씨는 마을 주민 몇 명을 센터로 초대했다. 소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70대 후반의 이태순 할머니는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온갖 약초와 민간요법에 능통하며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존재였다. 박건우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마을 인근에서 작은 간이 진료소를 운영하는 간호사 출신이었다. 정식 의사 면허는 없었지만 응급처치나 간단한 진료에 능숙해 마을에서는 의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든든한 인물이었다. 30대 후반의 젊은 이장 이도현 씨는 화령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리더로 농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유미정 씨가 조촐한 다과상을 차려놓고 사실 소연 씨가 지금 임신 상태인데 그게 무려 내 쌍둥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어머나, 내 쌍둥이라니. 아이고,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영양이 많이 필요하겠구먼. 이태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든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좋겠습니다. 이도현 이장도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진심으로 그녀의 건강과 출산을 걱정하며 보호와 치료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쭈뼛거렸다. 혹시나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탈북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화령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하고 진솔했다. 여기 온 걸 환영하오. 이제 곧 한 동네 식구나 마찬가지니께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시구려. 이도현 이장이 넉살 좋은 미소로 말해주었고 박건우 씨도 병원 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라며 안심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조금씩 화령마을에 적응해 나갔다. 유미정 씨가 운영하는 안정지원센터는 탈북민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화령마을은 외지인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 인근 대도시까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 자주 왕래하기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적막감보다는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북한에서 당했던 끔찍한 폭력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던 죽음의 문턱,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내 생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책임감. 거기에 내 쌍둥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까지 겹치자
그녀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다. 잠에서 깨어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소연을 유미정 씨가 밤새워 달래주곤 했다. 괜찮아. 소연 씨, 여긴 안전해.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자요. 그녀가 등을 토닥여주면 그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지만 매일 밤 이런 소동이 반복되니 소연도 유미정 씨도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소연은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걸까? 차라리 나 혼자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견디다 못해 몰래 센터를 빠져나가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다시 어디론가 정처 없이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센터 밖으로 나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온통 안개로 자욱한 새벽 풍경 속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디로 가겠어? 내가 갈 곳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런 소연을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부터 인근 밭에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던 60대 후반의 농부 장희섭 씨였다. 곱상한 외모와는 거리가 먼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를 가진 전형적인 농부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이쿠, 아가씨. 이 새벽에 여긴 어쩐 일이시여? 소연은 깜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뒤돌아보았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펑펑 울면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나? 별일 없는 거지? 소연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장희섭 씨는 그녀의 젖은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살포시 한숨을 쉬었다. 우리 마을에 왔으면 이제 우린 다 한 식구나 마찬가지여.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거든 언제든 나한테 털어놔도 괜찮네. 내가 나이는 많아도 남의 이야기 들어줄 끼는 아직 열려있으니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소연은 참고 있던 울음을 더 크게 터뜨리고 말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전혀 경계심 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순박한 농부의 모습에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하지만 복잡한 심경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장희섭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괜찮다며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뱃속에 아가들이 있으니께 좋은 공기 많이 쐬고 몸부터 잘 챙겨야지. 힘든 일일랑 다 잊어버리고. 한동안 소연은 그의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병원 정기 검진 결과 소연의 임신은 여전히 초고위험 다태아 임신으로 분류되었다. 내쌍둥이인데다 산모의 체력과 영양 상태가 정상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당장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소연은 덜컥 겁부터 났다. 엄청날 것이 분명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또다시 낯선 병원 환경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다. 유미정 씨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소연 씨를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최선일까요? 여긴 시골이라 큰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응급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이도현 이장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도시 큰 병원으로 보내면 소연 씨가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자 박건우 씨가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냈다. 제 친구 중에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정기적으로 이곳에 왕진을 와줄 수 있는지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검사나 영양주사 투여 같은 건 일정 부분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가 솔깃해지는 제안이었다. 대형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간호사가 시골 마을까지 자주 왕진을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어떻게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한수민이라는 이름의 30대 베테랑 산부인과 간호사가 주 2회 정도 화령마을로 왕진을 오기로 어렵게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수민 간호사는 원래 대도시 대형 병원에 근무 중이었으나 다행히 매주 며칠씩 휴무일이 있어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소연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작은 봉사 정신도 발휘하고 싶었다고 했다. 첫 왕짓날, 한수민 간호사는 간이형 초음파 기기를 가져와 소연을 세심하게 진찰했다. 4명의 아기는 아직은 작았지만 모두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고 심장 박동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아기들은 다행히 잘 자라고 있네요. 문제는 산모의 영양 상태예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집중적으로 영양 보충을 하지 않으면 산모도 아기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체중도 너무 낮고 혈액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수민 간호사의 단호한 말에 소연은 망연자실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철분제, 종합 비타민, 엽산은 기본이고 다태아 임신부에게 필요한 추가 영양제까지 가능한 한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유미정 씨가 즉시 팔을 걷어붙였다. 저희 센터에서 식단은 책임지고 신경 쓰겠습니다. 다행히 여기 화령마을은 토지가 비옥해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신선하니까 신선한 채소와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 그리고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고기류 등을 최대한 구해서 소연 씨에게 먹이도록 하죠. 소연은 그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두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도현 이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닙니다. 소연 씨 사람 살리는 일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도와야지요. 아무 걱정 마시고 뱃속 아기들만 생각하세요. 화령마을은 규모는 작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텃밭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로 축산을 운영하는 가구가 꽤 있었다. 소연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서 낳은 토종달 계란이라도 좀 드리겠소. 뒷산에서 직접 캔 약초인데 산모에게 좋을 거요. 돼지고기 조금 가져왔는데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하는 식으로 정성 어린 후원의 손길을 내밀고 나섰다. 그렇게 마을 안팎에서 모인 귀한 식재료들이 안정지원센터의 부엌으로 끊임없이 답지했다. 소연이 처음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날, 그녀는 너무나 감사해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귀한 것들을 보내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아가들 건강하게 잘 낳아서 나중에 다 같이 모여 떠들썩하게 잔치 한번 해보자고 하며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다. 특히 이태순 할머니는 임산부는 팥죽 같은 거 자주 먹으면 몸에도 좋고 아가들한테도 좋아. 내가 팥농사도 조금 짓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끓여다 줄게. 라며 살뜰히 챙겼다. 가끔은 직접 재배한 허브와 곡물을 정성껏 빻아 혼합해 끓여낸 비법차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 덕분에 소연은 조금씩 체중을 늘려가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여전히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증과 악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낮 동안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얼굴을 마주할 때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다. 몸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연은 낮 시간에 센터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기도 했다.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니 황금빛 가을 햇살 아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논과 밭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북한에서 보았던 황량하고 척박했던 논밭을 떠올렸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메말라 버린 땅, 제대로 된 수확조차 기대할 수 없어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끔찍했던 시절.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련하게 겹쳐지면서 아, 정말 다르구나. 이곳은 하고 새삼스럽게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희섭 아저씨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산책 중인 소연을 발견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소연 아가씨, 몸은 좀 어떠신가? 네, 아저씨. 덕분에 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주위를 살피며 주저하더니 좀 더 조용히 말하고 싶다는 듯 손짓하며 그녀를 나무 그늘 아래로 이끌었다. 혹시 미안하지만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겠소? 북한에서 많이 힘들었소? 소연은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희섭 씨는 자신의 빛바랜 과거를 아주 잠깐 꺼내 보였다. 내 막내 동생도 6.25 때 영문도 모르고 북으로 끌려갔다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생사조차 모르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 그래서 나는 북한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거기도 결국 사람이 사는 동네이니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생각했었어.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 북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같은 말과 피를 나눈 민족인데 한반도의 비극적인 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금 느꼈기 때문이었다. 제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많은 일들을 당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소연은 차마 모든 것을 상세히 털어놓기는 힘들었지만 북한에서 겪었던 지독한 가혹행위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암시했다. 장희섭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묵묵히 끄덕여 주었다. 섣부른 동정이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소연은 오히려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요. 이제부터는 다 잊고 편히 쉬면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요. 뱃속 아가들도 잘 키우고 말이오. 그 진심 어린 격려에 소연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답했다. 임신 중기가 지나 어느덧 6달째에 접어들 무렵 소연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 뭉침이나 임신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유의 통증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배 전체를 누군가 강하게 쥐어짜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특히 새벽마다 그녀를 덮쳤다. 그러던 어느 한밤중 소연은 온몸에 식은땀을 흥건히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배가 너무 아파. 침대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듯 힘겹게 일어났지만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유미정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다급히 달려왔다. 소연 씨,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이러다 아기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소연은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했다. 유미정 씨는 곧바로 박건우 간호사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고 박건우 씨는 10분도 채 안 되어 센터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산모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맥박과 혈압을 빠르게 체크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궁 수축이 너무 작고 강합니다. 조산 위험이 매우 커요. 당장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행히 센터에는 비상용으로 쓰던 낡은 승합차가 한 대 있었다. 유미정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박건우 씨는 뒷좌석에서 소연을 안심시키며 그녀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깊은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위태롭게 달려 인근 도시의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 소연은 고통과 불안감의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다. 너무 아프고 불안해서 헛소리까지 중얼거렸다. 나 괜히 탈북했나 봐요. 아기들까지 다 잘못되면 어쩌죠? 나 같은 게 엄마가 될 자격이나 있을까요? 박건우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소연 씨, 우리 지금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숨 크게 쉬어요. 후하라며 침착하게 그녀를 달랬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연락을 받은 산부인과 당직 의사가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일단 급한 대로 진통 억제제와 수액을 긴급 투여했다. 곧바로 이어진 초음파 검사 결과 다행히 4명의 아이들 심박은 모두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조산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자궁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져 있고 자궁 수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주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퇴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소연은 화령마을로 온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함께 동행한 유미정 씨와 박건우 씨는 입원 수속과 필요한 물품 준비 등으로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연은 병실 침대에 멍하니 누운 채 거센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드는 걱정과 불안감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담당 의사는 절대로 침대 밖으로 멀리 움직이지 마시고 최소한 2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 쌍둥이 임신이라 자궁에 가해지는 무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언제든 조산 가능성이 있으니 24시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라고 재차 강조하며 설명했다. 유미정 씨는 센터 업무도 돌봐야 했지만 틈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 병원을 오가며 소연을 살뜰히 챙겼다. 화령마을 주민들도 돌아가면서 소연 씨, 힘내시오. 아가들 생각해서 기운내요. 라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간식거리를 보내주었다. 덕분에 소연은 병원에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바로 엄청난 병원비였다. 장기 입원의 주기적인 정밀검사, 각종 약물 투여, 고영양 수액 주사 등으로 인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소연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을 직감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 어떡해요? 저 정말 돈 한 푼 없어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었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아직 번 돈이 없는데 이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그녀는 유미정 씨 앞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유미정 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했다. 국민건강보험 유료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워낙 고위험 임신의 내 쌍둥이라 추가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무렵 화령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김소연 씨와 내 쌍둥이 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즉석에서 시작했다. 이도현 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 방송과 게시판에 우리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는 한 탈북민 여성이 내 쌍둥이를 임신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간곡한 내용의 호소문을 알렸다.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농협통장에 힘들게 농사지은 곡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익명으로 입금하는가 하면 마을 회관 앞에 직접 작은 모금함을 만들어 쌈짓돈이 남아 정성껏 보태기도 했다. 비록 모인 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을 전부 모으니 꽤 의미 있는 액수가 되었다. 그 소식을 병원에서 전해 들은 소연은 또 한 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다. 꼭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요. 아기들 건강하게 낳아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끈끈한 공동체의 힘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산처럼 거대했다. 아무리 마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고 해도 내 쌍둥이 출산이 임박하면 제왕절개 수술과 같은 대형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미숙아로 태어날 아기들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집중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유미정 씨와 이도현 이장은 여러 사회복지단체나 지자체의 긴급 지원 방안을 백방으로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혹시 언론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결국 그들의 간절한 노력이 통했는지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화령마을을 직접 찾아왔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불시착한 탈북 여성이 내 쌍둥이 출산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기자는 소연과의 직접 인터뷰를 원했지만 소연은 극도로 망설였다. 제가 대중에 노출되는 건 너무 무서워. 혹시라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가거나 제가 과거에 당했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유미정 씨가 기자에게 소연의 트라우마와 불안한 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기자는 최대한 그녀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는 내 쌍둥이 임신한 탈북 여성, 절실한 도움의 손길 기다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는 그녀의 실명 대신 김씨, 26세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화령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 대신 충청도 모처의 한 산골 마을이라고만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고 감동적이어서 지역사회에서 꽤나 큰 주목을 받았다. 곧이어 몇몇 방송국과 인터넷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복지단체에서는 저희가 김 씨의 의료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연락을 주기도 했다. 뜻밖의 따뜻한 호응이 이어지면서 화령마을로는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연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관심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혹시나 자신의 아픈 과거가 더욱 깊이 파헤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결국 유미정 씨와 이도현 이장은 언론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후원금 계좌를 조심스럽게 공개하고 소연 씨와 아기들이 건강을 되찾고 안정을 찾으면 차후에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 소연의 배는 남산만큼 점점 더 불러왔고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조기 진통 위험에 대비해 태아의 폐성숙을 돕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미리 투여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였다. 4명의 아이가 좁은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소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너희들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끝까지 힘낼게. 임신 34주 차에 접어들 무렵 담당 의료진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보통 쌍둥이 임신도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낳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 쌍둥이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컸다. 아무래도 산모의 자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극도로 쌓인 상태라 언제 조산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연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했다. 수시로 초음파 검사를 받고 태아 심박수를 체크하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인내로 버텨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새벽 소연은 잠을 깨우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미 임신 34주를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금 바로 응급제왕절개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긴급 결정을 내렸다. 내 쌍둥이 출산은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가 훨씬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소연은 두려움에 떨며 수술실로 옮겨졌다.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극심한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수술을 집도할 의사와 여러 명의 간호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수술 준비를 이어갔다. 유미정 씨와 박건우 씨를 비롯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화령마을 주민 대표 몇 명도 병원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두 손을 모으고 애타게 기다렸다. 여기까지 어렵게 온 아가들. 부디 4명 모두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동안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이 흐른 끝에 드디어 수술실 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3번째,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수술을 마친 집도이가 수술복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밖으로 나와 지친 기색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4명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직 미숙아라 당분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산모도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앞 복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미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다행이야. 내 쌍둥이라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박건우 씨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큰일을 해내셨네요. 소연 씨. 소연은 수술 직후 아직 마취해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졌다. 얼마 후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온 그녀에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김소연 씨, 정신이 드세요? 아기들 4명 모두 무사히 태어났어요. 아주 예쁜 아들 둘, 딸 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은 힘겹게 눈을 뜨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은 그녀의 길고도 힘겨웠던 탈북 여정과 고통스러웠던 임신의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기적처럼 보상받는 듯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4명의 아기는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서 집중적인 치료와 세심한 관찰을 받으며 서서히 바깥 세상에 적응해 나갔다. 초미수간은 아니었으나 4명 모두 체중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몇 주 더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소연 역시 제왕절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동안 화령마을에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내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안의 경사처럼 기뻐하며 각자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다. 이도현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우리 화령마을의 새로운 식구가 된 4명의 아기들에게 온 마을 주민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환영을 보냅니다. 라고 감격의 참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까지 우리도 동생이 4명이나 생긴 거야? 라며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보였고 이태순 할머니는 아이고 얼른 그 솜사탕 같은 아가들 볼따구 한번 만져보고 싶네 그려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다. 엄청난 병원비는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앞으로 내 아이를 키워나갈 양육비는 그 모든 것을 소연 혼자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다 해도 4명의 아이가 동시에 자라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화령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이도현 이장은 군청과 도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태아 양육특별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마을 자체 예산으로 새싹 꿈나무 적립금과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특별히 조성하여 소연 씨가 마을에 완전히 정착하면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마을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건 단지 소연 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화령마을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할 소중한 아이들인 셈입니다. 그 말에 모든 주민들이 뜨거운 박수로 적극적인 호응을 보냈다. 소연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쯤 4명의 아기들도 다행히 체중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차례대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퇴원 전 소연에게 아직은 아기들 면역력이 매우 약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신신당부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한 아기의 아주 작은 손을 처음으로 잡아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엄마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한때는 이 아이들의 존재가 너무나 무섭고 버겁게만 느껴졌었지만 지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내 쌍둥이와 함께 화령마을로 돌아온 소연을 위해 주민들은 이미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원래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농가 주택이었는데 마을 청년들과 아저씨들이 여러 날 동안 힘을 모아 지붕을 새로 얹고 단열재를 꼼꼼히 깔고 벽지도 화사하게 새로 발라마치 새집처럼 말끔하게 수리해 놓은 것이었다. 방 2칸에 아담한 거실 하나가 딸린 작은 규모의 주택이었지만 소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크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이제부터는 소연 씨랑 아가들이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요. 그동안 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느라 불편했을 텐데
이제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유미정 씨가 마치 자기 일처럼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내 집 같은 아늑한 공간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정말 꿈만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이도현 이장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이제 어엿한 우리 화령마을 주민인데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만 말고 앞으로 우리랑 같이 즐겁게 어울려 살면 되는 거지요. 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소연의 하루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초 단위로 바쁘게 돌아갔다. 내 쌍둥이는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면서 울어댔고 기저귀를 가는 횟수도 분유나 모유를 먹이는 횟수도 다른 엄마들의 4배에 달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할 시기였지만 현실적으로 잠시 눈을 붙이거나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찾아와 아이 돌보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장희섭 아저씨가 허허, 내가 옛날에 우리 손주 업어 키울 때 포대기 매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구먼 하며 어색하게 아기를 업고 마당을 서성였고, 또 다른 날은 이태순 할머니가 아가들아, 이 할미가 재미난 자장가 불러줄까? 하며 구성진 가락으로 아이들을 재웠다. 유미정 씨나 박건우 씨, 심지어 마을 청년들까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우유병을 삶아주는 등 손을 빌려주어 사실상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육아 지원팀이 된 셈이었다. 소연은 이런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따뜻한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가들이 조금만 더 크고 제 몸도 좀 추스러지면 저도 모든 일을 해서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에이, 소연씨,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소.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아가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라니까. 라며 그녀를 격려했다. 시간이 흘러 내 쌍둥이가 어느덧 생후 6달을 맞이했을 즈음 화령마을에는 아기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우렁찬 울음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허허, 우리 화령마을 인구가 순식간에 4명이나 늘었구먼. 이거 완전 출산 장려 마을 됐네.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소연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육아 전쟁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 손발을 버둥거리며 옹알이를 시작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주는 듯했다. 한편 그동안 소연의 남한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 확보와 국적 취득 절차도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미 하나원 입소 전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신변 안전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었고 이후 고위험 임신과 내쌍둥이 출산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소연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관련 서류 처리도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었다. 마침내 소연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 석자와 사진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그날 소연은 이제 정말 난 여기서 이 땅에서 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새삼 실감하며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화령마을에서는 또 한 번 작지만 의미 있는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다. 이도현 이장은 마을회관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 화령마을의 새로운 가족이 된 김소연 씨의 대한민국 시민권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다른 주민들은 각자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소연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4명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허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삶을 바쳐서라도 이 고마움을 갚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고, 소연씨, 뭘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를 하시오. 그냥 아이들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워주는 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보답이라니까. 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여전히 스스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과거 북한에서 당했던 끔찍한 폭력과 학대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였다. 겉으로는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낮에도 혼자 있을 때면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 증세가 찾아오기도 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유미정 씨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소연 씨, 마음의 병은 혼자서 참고 끙끙 앓는다고 저절로 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해요. 그냥 참고만 있으면 병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소연은 유미정 씨의 도움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용기를 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시간을 내어 인근 대도시의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간의 약물 치료도 병행했다. 처음에는 내가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점차 상담사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조금씩 표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나갔다. 과거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처가 현재 소연 씨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사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소연은 이제 마을에서 자신이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안정지원센터의 도서관에서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돕거나 오래된 재봉틀을 이용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간단한 수선 작업을 맡는 시기였다. 비록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소연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소소한 수입이 생겼고,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높여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내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라 첫 번째 생일인 돌을 맞이했을 때 화령마을은 그야말로 떠들썩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조용하고 한적하던 산골 마을에서 한꺼번에 4명의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며 돌아다니니 마을 여기저기서 아이고 저 녀석들 좀 보소. 너무 이뻐 죽겠네. 어쩜 저렇게 4명이 다 똑같이 생겼을까 하는 감탄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내 쌍둥이의 돌잔치를 위해 기꺼이 마을 회관을 며칠 동안이나 빌려주었고, 각자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들을 한 가지씩 만들어 아프지만 잔치상을 차렸으며 서툰 솜씨로나마 색종이와 풍선으로 돌잔치 장식을 꾸몄다. 비록 화려하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고급 호텔의 돌잔치보다도 따뜻하고 정겨운 악자지껄한 행사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소연은 주민들이 마련해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4명의 아이들에게도 앙증맞은 작은 돌복을 입혔다. 돌잡이 상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그녀는 자꾸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4명이나 얻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이 감동적인 돌잔치를 계기로 화령마을과 김소연 그리고 내 쌍둥이의 이야기는 주변 지역사회에도 조금씩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탈북한 여성이 내 쌍둥이를 낳아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키운다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각종 사회단체와 심지어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화령마을까지 직접 방문하여 저희도 소연 씨와 마을 주민들처럼 비슷한 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화령마을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자주 외부인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의 경제적으로도 미약하나마 새로운 활력이 일부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 쌍둥이가 어느덧 3살을 훌쩍 넘기면서 소연은 비로소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약간의 사회활동이 가능해졌다. 아이들은 낮 동안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놀이방에 맡겨지거나 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돌봐주는 등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갔고, 소연은 그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처럼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외롭게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유미정 씨나 센터의 다른 직원들과 여러 차례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소연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및 정착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했으며 때때로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열정적으로 참석했다. 물론 4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키우면서 공부까지 병행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화령마을 사람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몇 년 후 마침내 소연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탈북민 전문 상담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자신이 처음 정착했던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를 도우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센터를 통해 연결된 소수의 내담자들을 맡아 상담을 진행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상담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로부터도 원격 상담 요청이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 쌍둥이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성공한 탈북 여성 상담사라는 독특한 타이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소연의 극적인 인생 사례는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소연은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강연장 무대에도 서게 되었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여러 시민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탈북 여성으로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과 파란만장했던 정착 과정, 그리고 내 쌍둥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과 그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자리였다. 강연에서 소연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담담한 미소로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북한에서의 끔찍했던 폭력과 굶주림, 생사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했던 처절했던 탈북 루트, 그리고 절망 속에서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느꼈던 칠흑 같은 절망감과 공포까지.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만난 것은 북한이나 중국 그 어느 곳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온기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라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화령마을 주민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도움과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후원단체와 정부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내 쌍둥이는 물론이고 소연 자신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저에게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강연 활동을 통해 모인 후원금의 일부는 다시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소연은 제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차례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4명의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동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화령마을에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개구쟁이 꼬마 대장 노릇을 하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났다. 소연이 탈북민 지원 활동으로 점차 유명해지자 화령마을 안정지원센터에는 그녀의 도움을 청하거나 그녀의 사례를 듣고 용기를 얻어 찾아오는 다른 탈북 여성들의 발길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임신 중에 남편 없이 홀로 탈북하여 막막한 심정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남한 사회에 어렵게 정착은 했지만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상담해 주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여 그들을 화령마을로 초대해 함께 지내며 안정을 찾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물론 마을 측에서는 한정된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어 무작정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려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화령마을에는 소연을 비롯해 몇 명의 새로운 탈북민들이 추가로 정착하게 되었고 기존 주민들은 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따뜻하게 환대했다.
이 새로운 동생들도 우리 마을에서 뭔가 할 일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소? 라며 일자리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주민들도 있었다. 마을 공동 텃밭에서 함께 농사짓는 일, 안정지원센터의 보조 업무, 혹은 인근 소규모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점차 화령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의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와 인구도 조금씩 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다. 어느 날 소연은 이도현 이장을 찾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장님,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을 발전을 위해 뭐든지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허허, 소연 씨, 우린 이미 소연 씨와 내 쌍둥이 덕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해주구려. 소연은 그동안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구상해왔던 아이디어를 꺼냈다. 바로 탈북민들과 기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생산 가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작물이나 특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포장하여 도시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과 탈북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유미정 씨와 이도현 이장, 박건우 씨, 그리고 마을의 주요 주민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해보자는 현실적인 의견이 나왔다. 물론 초기 투자금 마련 문제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넘어야 할 난관도 많았지만 모두들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도현 이장은 군청과 도청의 각종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 자금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확보했고, 유미정 씨는 센터가 가진 외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몇몇 기업으로부터 소규모 후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소연은 온라인 판매 시장 동향을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 합류한 탈북민들에게 기본적인 생산 공정 교육을 담당했다. 결국 몇 년 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화령 공동가공센터가 번듯하게 준공되면서 화령마을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되었다. 탈북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며 조금씩이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함께 늘려나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연은 건강하게 자란 6살배기 내 쌍둥이를 데리고 마을 앞 작은 정원에 나와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씩씩하게 정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소연은 한눈에 그 4명의 개구쟁이들을 다 지켜보느라 여전히 정신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이것 봐요. 봄이 왔어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한 아이가 막 피어난 노란 민들레 꽃잎을 조심스럽게 흔들며 해맑게 소리쳤고,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불과 몇 년 전,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직 자신의 태중에 있었을 때, 자신은 과연 살아서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아니,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이 더욱더 기적처럼 느껴졌다. 문득 등 뒤에서 정겹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 씨, 여기 있었구먼. 돌아보니 장희섭 아저씨가 작은 꽃모종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거 예쁜 꽃모종인데 우리 손주 같은 아가들이랑 같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 소연은 깊은 감사의 뜻으로 허리를 숙였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한테 꽃 심는 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허허,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같이 심어볼까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으로 장희섭 아저씨가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모종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들도 해보겠다며 시끌벅적 즐거워했다. 장희섭 씨는 능숙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흙을 덮어주고 아이들에게 아가들아, 이 꽃처럼 너희들도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 다정하게 속삭였다. 소연은 그 평화롭고 따뜻한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새삼 인간의 따뜻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느꼈다. 조국 분단의 아픔, 처절했던 탈북의 공포, 그리고 내 쌍둥이라는 초고위험 임신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들이 폭풍처럼 그녀의 삶을 덮쳤었지만 결국 자신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4명의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정겹게 웃는 이 아름다운 마을 풍경 속에서 소연은 평생 가슴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흔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이제는 그녀가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차례였다. 아픈 경계를 넘어 이곳으로 온 그녀처럼 또 다른 상처 입은 이들이 이곳 화령마을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작은 마을이 그들의 든든한 뿌리와 튼튼한 가교가 되어주리라 굳게 믿었다. 김소연이 언젠가 한 강연에서 눈물과 함께했던 말처럼 경계란 어쩌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그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단된 조국의 냉엄한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경계를 넘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어준 화령마을 사람들의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어떤 바위보다도 단단하고 영원했다. 낯선 땅의 이방인으로서 끝없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소연은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따뜻한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꺼지지 않는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내 쌍둥이라는 기적과 함께 마침내 그녀의 삶 속에 커다란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오늘도 충청도 산골의 작은 마을 화령에서는 아침부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웃 간의 작은 나눔과 따뜻한 정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 내 쌍둥이가 조잘거리며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면 이 평화로운 마을은 또다시 아이들의 더욱 활기차고 우렁찬 목소리로 가득해질 것이다. 북녘 땅에서 건너온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고단했던 한 여성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용기와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처럼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